주머니 얼마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리고 중요해요. 가야지. 이거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대출 안 돼요 요즘에. 대출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까 했던 그냥 요 매도 매수 입장을 놓고 이거는 꼭 짚으셔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수하시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매수하시고 싶은 조언? 매수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조언? 각자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은 아니지. 아니 뭘 그게 아니라 조언을 매수인한테 매도인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조언, 임차인 입장에 해주고 싶은 조언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매수인은 어떤 거에 유의하면서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고 또 매수하는 단계에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를 감안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기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왜냐면 매도의 입장에서도 팔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기분 안 좋거든. 그때 계약하는 단계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얘기가 되면서 미묘해지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임차인 설정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집을 보러 갈 때랑 중도금 치를 때랑 잔금 치를 때 있을 거예요. 매매를 했을 때 얘기해요. 아니 매수인이지 그러면. 왜냐면 집을 사고 파는 건 매수인이고 집을 빌려 쓰는 건 임차인 입장인데 매수 개념이나 임차 개념이나 알아야 될 것들은 매수일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 난 3번 다 집을 방문하라고 얘기를 해요. 3번 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쉽지 않지. 게으름입니다.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집을 보러 갈 때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체크 포인트를 놓치는 것들이 가서 우리는 빨리 보여주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은 시발점은 거기에요. 권력 시발점이 아니라 물건 하자의 시발점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임차인분들이나 매수인분들한테 그 하자를 처음부터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는 3번이나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계약 시 집 보러 갈 때. 그건 집을 보러 갈 때 집을 봤을 때 그냥 5분 10분 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집을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이게 자기 전 인생이 걸린 집이란 말이야. 그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집이란 말이지. 볼 때 꼼꼼히 보고 몇십 분 걸려 꼼꼼히 보고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지.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다음에 중도금 칠 때 당연히 권리관계도 확인하겠지만 중도금 때 중도금 넣으면서 등기한테 하다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부동산에서 다 체크를 그렇지. 해주지. 그런 부분이 근데 나중에 이게 송사에 휘말리니까 그럼 중도금 때도 왜냐면 옛날 말에 그런 말이 돈 빌려주고 싶으니 그럼 서서 빌려주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을 앉아서 편하게 빌려주잖아요. 나중에 그 돈을 받아낼 때는 서서 받아도 다 쫓아다녀야 돼. 어렵게 얻어요. 어렵게 돈을 빌려줘야 돼. 그래 받기가 쉽고 집도 어렵게 얻어줘야 돼. 그래 이제 하자에서 서로 벗어날 수 있어. 무슨 죄야 서로 그게. 워낙 불가피한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중개사분들이나 임차인 매수인분들은 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렵지만 그 돈이 지금 한두 푼입니까? 18억짜리라며 9억짜리라며 난 6억 미만이니까 그나마 그러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때 반드시 방문해 보세요.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 중도금 내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하자가 처음 봤던 집, 두 번째 봤던 집, 세 번째 봤던 집의 집들이 느낌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이야. 그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그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하자를 미연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쉽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딱 요거는 그 방문도 방문인데 살고 계신 임차인한테 꼼꼼히 물어보시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기존 살던 임차인들은 좋다는 얘기 거의 많이 안 하니까 편하게 물어보면 돼. 거의 칭찬을 안 해. 임차인분들은 가서 물어보면 칭찬을 안 해. 그거는 임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또 틀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본능적이다. 아니다. 그게 심리적인 거다. 그 멘탈 문제다. 임차인은 자기 소유권이 아직 애정이 덜 있어. 확실히 건물에 대해서. 희한하더라고. 왜 요즘 좋은 임차인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거 좋은 임차인분들 많아요. 자기가 집 다 설명해주고 이 집은 이래서 맞아요. 좋고 뭐 이 집은 뭐 어떻고 뭐 이거 얼마나 저희보다 설명 더 잘해주시는 이사 날짜 분들도 잡혔구나. 그렇네. 빨리 나가야 되네. 빨리 나가야 돼. 아니야. 근데
근데 그렇게 임차인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혹시나 내가 설명을 했다고 나보고 그거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 말 그냥 안 하고 그냥 매수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부동산을 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으로 보지 말고 금융으로 대하면 훨씬 편리가 무슨 얘기냐면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책임지거든. 나중에 그 소모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최대한 빡빡하게 집을 구입하거나 이 집을 얻어야 돼. 맞아요. 제 입장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매수하시는 분이 가장 이제 염두를 못 두시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집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느냐,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시느냐에 따라서 제일 좋은 로얄층의 로얄 물건을 사야 될 때가 있고, 거꾸로 나는 투자 관점이라 나는 굳이 입주를 안 해도 되면 가성비 제일 좋은 투자 금액이 조금만 들어가는 집을 사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지 안에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처음에 가격 리드는 제일 좋은 물건이 해요. 하지만 걔네들이 반복적으로 거래되면서 뭐 저층이나 아니면 방향이 나쁜 물건들은 거꾸로 감가상각돼서 계산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단지나 입지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단지에서 제일 저렴한 물건을 사셔도 가격 상승폭은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18억이 내가 제일 좋은 로얄층 로얄 물건이어서 못 산다라고 할 때 그 단지에 뭐 한 17억 정도 되는 약간의 저층을 사신다거나 방향이 조금 빠지는 걸 사셔도 제가 뭐 20억을 넘겨가고 할 때 같이 같은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진짜 나는 제일 좋은 집에서만 살아봤어. 나는 뭐 동양은 안 살고 뭐 남양만 무조건 살았어. 난 서양 죽어도 싫어. 이런 분은 남양만 고수를 하셔야 되지만 꼭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사시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우리 오드리님이 내가 투자로 갈 건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건지 뭐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지에 대한 방향 설계를 먼저 해놓고 집을 초이스하시는 게 맞다고. 그럼 투자로 가려면 싼 거 사라? 그거는 싼 거 사라가 아니고요. 싼 거를 사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점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건이 얼만큼 있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네. 일단 어렵고요. 자, 여기서 자르고 네. 이런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접근과 감성적 접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감성적인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머니 얼마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리고 중요해요. 가야지. 이거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 그거 진짜 대출 안 돼요 요즘에. 대출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성적인 게 감성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이성적인 것도.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가 감성적인 그 거지. 얘기구나. 네. 이해가 누가 부족해서 그러더라. 그래. 미안해요. 이해가 부족했네. 제가 매수자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일단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똑쌤님 말씀처럼 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것부터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설정해 놓으신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100% 만족하는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면 저 멀리 도망가 있을 테니 먼저 결정을 내리셨으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시키면 구매를 하실 의사가 있으면 빨리 중개사분들께 연락을 하시고 모든 걸 다 만족해서 살려고 하시다가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못 사실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매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가 강남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일단은 그 물건을 정말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일단 공인중개사를 믿고 많이 시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차익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절세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타이밍을 맞아요. 거기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꼭 유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키오미님은 지금 다주택자로 파는 기준으로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오피스텔이나 조그만 소형 임대에 주고 있는 집들이
주택수의 카운트가 안 된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사업자를 내셨으면 주택수의 카운트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최근에 규제가 많이 바뀌어서 큰 평수는 또 합산도 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거주주택 만약 임대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파실 때 비과세되는 구간은 9억 미만이에요. 그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으시고 중과를 받으시거든요. 꼭 매도하시는 우리 키오미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계약서 도장 찍으시기 전에 꼼꼼하게 세금 설계 해보시고 네. 또 하나는 잔금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세무사한테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로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세금은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세금은 너무 이제 그 중개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만 세금은요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 확인해야 되고 서류 종이 가지고 세무사가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세금이 나오니까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중개사분들이 이제 세무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건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 중개하시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 꼭 그분이 조그만 소형 오피스텔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그분이 비과세를 얼만큼 받으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꼭 그 점에 대해서 진짜 2번, 3번 점검하셔야 되니까 그냥 주택 매매하실 때 하지 마시고 임대사업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예. 이제 끝나나요? 왜 날봐?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 아니 근데 어제 얘기 다 했잖아. 쓰레기 소리 5번 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지금 네. 여기에서 네. 우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한 번쯤 나도 강남에 18억이나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잠깐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참새가 굉장히 편안하셨어요. 아 그래요? 곧 그렇게 되겠죠. 오만 방자했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거 종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또 좋아요 그건 하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꾹꾹